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책론 두 번째 주제, 주택정책, 조세정책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론의 등장 배경이라고 하는 거, 불안전 경제시장이라고 해서 시장 실패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장 실패의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정부의 비대칭성 얘기라든가 바로 공공주의 부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또 하나의 쟁점이 바로 부의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정책론 관련해서는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이 정부라든가 토지공사 이런 공적인 주체가 수요자 또는 공급자 입장에서 참여하게 된 것을 직접적 개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나 공급자처럼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한 나머지 경우를 간접적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정책 중에서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축이 될 테고요. 이에 대응해서 바로 공공토지의 비축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토지의 비축 문제는 수용제도와 선매협의제도 등으로 나눠볼 수 있었고요. 이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죠.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 개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간접적 개입이 합류해요. 그 외의 쟁점으로서 조세정책,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간접적 개입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주택정책 관련한 쟁점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회 A형 22번 문제, 주택공급제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빼서 호분양제도,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전반적인 틀 자체가 호분양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분양제도죠. 선분양제도로 되어 있는데, 이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선분양이라고 부를 테고, 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완성된 다음에 분양하는 제도. 물론 이제 주택법 영역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공정률이 40%가 됐을 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선분양이라고 원칙적으로 부르게 될 테고요. 주택의 완성도가 80% 넘었을 때 분양할 수 있는 것을 후분양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와 있지만은 이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의 공급자 입장에서 특징을 보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선분양제도를 통해서 주택 건설 재원을 미리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될 테고요. 이에 대해서 후분양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주택 매매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후분양제도라고 하는 거, 주택이 완성된 다음에 소비자로부터 주택 매매 대금을 구입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분양제도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함으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을 해서, 일단은 후분양제도는 완성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하게 될 것이고요. 주택 초기 건설 자금 대부분 대출 받아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출 받아서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택 구매자한테 나중에 돈을 받는 제도. 그래서 이 이자 이런 것들은 주택 구매자가 부담을 합니다라는 표현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최소한 주택 건설 자금의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 바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죠. 그래서 30회 A형 22번 문제 답은 일단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질문, 선분양제도, 준공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선분양제도는 미리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미리 돈을 받아서 초기에 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많은 재원들이 있을 텐데, 요걸 구매자로부터 미리 그 받은 돈으로 주택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선분양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3번째는요, 후분양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서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해서 오른편이고요. 4번 자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것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를 창출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해서 이 선분양제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완성되기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것을 선분양제도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보게 되면은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 공법 영역에서 분조투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혹은 조정 대상지역 또는 투기 과일지구 이런 데서 이 분양권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럼 분조투가 아니라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분양권 전매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택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투자 목적으로 이 분양권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매하고 이런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가격 상승과 같은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고요. 자, 5번 지문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제도,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 등에 대처할 수 있다. 완성된 다음에 사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자, 오른편 되겠고요. 자, 30회 A형 22번 문제. 후분양제도라고 하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 재원을 바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27회 A형 16번 문제 분양가 상한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같아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자, 주택 정책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뭐 그런 논리 구조죠. 주택의 공급자,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주택의 공급자가 지 멋대로 분양가를 책정해서 폭리를 취한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개념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택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물들을 공동택지라고 부를 텐데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되게 된다. 바로 민간택지라고 하는 것. 민간택지는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를 했을 때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런 논리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또 하나의 쟁점,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관광특구,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광특구에 있어서는 설령 이것이 바로 공공택지 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역세권 인근 지역에 있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던 정책이 될 테고요. 관광특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떤 식이냐면 외국인한테 땅 팔아먹는 거지, 주택을 팔아먹는 것을 의미하게 될 테고, 그럼 이제 외국인들 지 돈 내고 들어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법인 차원에서 주택을 구입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폭리 취해도 된다. 대신 좀 고급 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분양가 상한제 논리 구조인데, 일단 공법에서도 그러하지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 특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 나머지 잘 모르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택지별 건축으로 구성된다. 별 의미 없는 질문 되겠습니다.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운 질문이 될 거예요. 자, 2번 질문이요. 도입 배경,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도입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에 대해서 오른편 구성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랑 관련해서 쟁점 기억해 주실 거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정책, 바로 택지 수요 상한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토초세라고 하는 토지 초과 이득 세제, 또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 혹은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서 이 분양가 자체를 일정하게 제약을 하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자, 아무래도 싸구려 자재 등을 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규 분양주택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끄트머리 5번 지문 보니까 적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배제하는 거,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어떻다 도시형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앞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주제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 이런 영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 더 있는데요. 시험지문이 너무 길어서 법조문이 너무 길어서 유사일에도 한 번도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공법 얘기는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7회 A형 16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회 A형 20번 문제 분양가 규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자 27회 때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달리 얘기하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가 아닌 바에야 모두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1번 질문 거의 똑같은 질문 뽑아내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택지비 단가하고요. 건축비로 구성이 되게 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엄밀히 따지면 이 질문은 꼭 옳은 것만은 아닌 질문인데 시험 문제 답이 되는 주제와 답이 되지 않는 주제로 대별했을 때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안 돼요. 자,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분조투라고 이렇게 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제도 이런 것들은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수 어느 하나에 걸리게 되면 바로 싸게 주택을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매 제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3번 분양가 상한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큰 의미는 없죠. 4번 질문이요. 자, 끄트머리 주택 법령상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도에는 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 해서 자, 우리가 분양가 제한할 수 없는 케이스는 두 가지였었죠. 자, 그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도, 이걸 줄여서 공공택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공공택지는 의미상 수용 방식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요. 자, 여기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이유는 이런 논리 구조야. 우리가 수용 방식을 통해서 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을 했다라는 얘기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한 대지 조성 사업자 입장에서는 요거요 마음대로 택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즉 아파트 건설업체, 즉 사업 주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싸게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과목 부동산 공법 중에서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주택 건설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 주택 건설 용지라고 하는 것 중에서 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바로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한다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경쟁입찰로 가야 되는데 일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그냥 뺑뺑이 추첨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아파트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요거 비싸게 싼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싸게 산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싸게 샀으니까 누구한테 주택의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해라. 이게 기본적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때고요. 이게 이제 2번 질문과 관련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주택을 싸게 공급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라? 자, 당신들이 전매 차익 노리지 말고 그냥 집에서 머물러 살아라, 이런 식의 취지로서 일정한 전매 제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자,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 다른 표현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5번 질문이요.
분양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30회 A형 20번 문제 정답은 4번. 그래서 27회 문제하고 30회 문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쟁점이 나오는데 결국은 따로 뭐 이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되면 자 주택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의 전매 제한 등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그러나 시험 문제 논의 쟁점이 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배제하는 것,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자 관광특구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필요 없고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경우에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두 가지. 그래서 지금 27회 30회 문제는 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범주 등에 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앞쪽을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두 가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즉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택 정책 등 관련해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지멋대로 주택의 분양가를 정하는 것, 이걸 막기 위한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30회 A형 20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30회 A형 3번 문제 검토합니다.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거 개발이익은 에서의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사업 시행에 의해서 물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재발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익의 증가. 그래서 자 우리가 개발부담금제라는 표현을 썼었죠. 개발부담금제 요걸 달리 표현하면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토지 정책 부분을 우리가 주로 공부를 했던 주제인데요.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바로 빙을 뜨는 것을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빙을 뜨는 것을 재건축 부담금. 다시요.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빙을 뜯어내는 것. 재건축 부담금은요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정상 토지가격 상승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초과하는 부분에서 빙을 뜯는 게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가 상승분 이런 것들에서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되고요. 2번째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국토계획법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기본적 분권구조 장기 발전 방향에서 틀리게 뽑았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용도 지역 등을 논하게 되는데요. 용도 지역 길이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용도 지구 길이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거니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라는 것은 중첩 또는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뭔 얘기냐면 자 이런 용도지구나 용도지구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한편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게 이게 바로 각종 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아마 30회 시험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상당수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말이 2차를 따로 공부하지 않게 되면 겁나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자, 개발 손실 보상제라고 하는 토지계획 등의 결정으로 종로의 용도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으로서 개발 부담금 제도가 대해서 완전 이제 개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제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손실 보상이라는 법적인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자 위법함,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서 손을 입은 사람에게 그걸
최고 조건, 이걸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그러고요. 이에 대응해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따라서 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를 손실보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손실보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용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수용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개발손실보상제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자 우선 종의 용도 규제와 완화되거나 이런 건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도로 하나 만들려고 개인의 땅을 강도로 뺏어내는 것, 이런 과정에서 지급하는 토지 수용 보상금을 가리켜서 바로 개발 손실 보상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역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정법적인 영역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주택의 마련, 리모델을 위해서 결성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해서 이걸 이제 답으로 구성됐고요. 이건 완전히 공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주택법 영역을 공부하다 보면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건설, 공급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공개 분양의 틀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공개 분양 이렇게 가는 건데 그냥 아파트 건설업체가 집을 지어서 자 입주자 저축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을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가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공개 분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을 보게 되면 주택조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같은 동네 사람들이 주택을 지어서 그 조합원에게 우선 부양하는 주택조합 제도라는 게 있고, 같은 직장의 근로자 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집 지어가지고 우선 분양을 받는 것을 직장 주택조합, 그 외에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증축과 대추선 등을 통해서 집을 뜯어 고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하여튼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개 분양의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개 분양의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뭐라고요?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는 거, 이걸 이름하여 우회자 주택조합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될 테고요.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뭐 이런 표현 썼었죠. 그래서 이건 재건축 사업에 한정하게 될, 재개발은 아니죠. 자, 재개발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테고, 도시민주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법을 통해서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30회 A형 3번 문제 전문, 일단 4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테고, 실제 뭐 30회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학계론 영역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출제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법한 그런 문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과 관련해서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 우선 분양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주택조합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0회 A형 3번 문제의 정답은요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31회 A형 22번 문제, 공공임대주택 용어의 정리 등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31회 이 문제도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죠. 자, 이 공공임대주택, 자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있는데, 토지 정책 등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자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정책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 그 중에 주택정책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게 될 텐데, 자 사실은요 이 공공임대주택 등 관련해서는 법령들이 겁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축이 되게 될 텐데, 일단은 공공임대주택의 용어의 정의 종류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31회 때 나왔으니까 자 요거 다시 내들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박스 쳐가지고 다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가게 된단 말이야. 이게 겁나 법조문이 길어서 수험생들이 상당히 버거울 수가 있을 텐데, 요거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영국 행통장이라고 하는 거, 영국 행통장 이렇게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국민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행복주택, 통합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에서 영국행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행통장이라고 해서 영국행통장.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최저소득계층이라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 존속기간 임대기간은요 기본적으로 50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저소득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겠고요.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대학생 같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행복주택이 되게 됩니다. 통합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영국행에서 다뤄져 왔던 내용들을 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대학생과 같은 젊은 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등등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통합임대주택. 그래서 여기서 영구임대주택은 50년 되겠고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임대주택은 30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기본 논리구조가 다 월세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 이건 이제 전세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은 20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영국행통장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임대주택은 30년, 장기 전세주택은 20년, 영국행통까지가 월세고요. 장기 전세주택은 전세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쯤은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거,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 공터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분양전환인데, 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같은 건 월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합임대주택도 월세구나. 그다음에 장기 전세주택이 전세가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분양전환 임대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인데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건 뭐 분양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그러니까 나머지는 월세인데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존의 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국가는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 도시 계획에 장을 지원하는 기존의 주택을 임차해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서 20년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지어서 월세 등을 받는 방식이 될 테고, 장기 전세주택, 기존에 있는 주택 등을 국가 지자체 등이 일단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형편이 어려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자 등에게 요거 월세자 전세 형식으로 이거 임대 주는 것, 전대 주는 것을 가르쳐서 장기 전세주택 또는 이제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사실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말이죠. 바로 영국행통장이라고 하는 거, 영국행통장이라고 하는 축을 외워주셔도. 그리고 이 문제가 31회 때 이렇게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보나마나 이 문제를 응용해서 출제가 이루어진다면 박스 딱 쳐놓고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행복주택 젊은층 등이 될 테고, 통합임대주택은 저소득부터 해자 젊은층까지 모두 포함하고,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하는 거 20년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1회 A형 22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27회 A형 17번 문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1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서 시군 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돼서 일단은 논리 구조가 틀렸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론 영역에서 이슈가 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뭐야? 가격 정보. 자, 불투명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제라든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등을 통해서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각종 부동산 관련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답을 됐죠.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뼈를 잡고요. 먼저 토지 가격 관련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응해서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시군구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토지에서 가격을 매긴 것을 가리켜서 개별 공시지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편 단독주택 관련해서요,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샘플 뽑아서 가격을 매겨 놓는 것을 가리켜서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이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모두 매기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표현 그대로 쓰게 되고요. 예, 따로 시군구청장이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백할 때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이, 그러나 일반 제목처럼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개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토부장관이 결정 공시를 한다.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2번 질문이요. 토지 판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토지 거래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도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케 하는 제도에서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토지 비축 혹은 지금 이제 토지은행제도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공동토지 비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토지은행제도라고 하는 것은 학계론에서 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과거에 쓰다가 요 근래 거의 안 쓰다가 최근에 한번 토지은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토지은행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수용제도 하나가 있을 테고, 자, 토지 소유재 인쇄에 반해서 강제로 땅을 뺏는 제도를 수용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선매협의라고 하는 것은 허가구에 관해서요, 자,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이 토지 거래허가 신청을 했을 때, 야, 너 매도인 그 매수인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보는 게 어때? 라는 식의 제도.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일반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을 선매협의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과는 대응하는 개념이지, 이게 이제 선매협의에서 수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전통적으로 출제쟁점,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잔금 체계비로부터 60일의 신고에서 별 의미 없죠. 이건 2차 부동산 공인중개법 영역에서 공부할 영역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1번, 2번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될 때 반복해서 나오니까 4번 주택의 선분양제도 뭐죠?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하는 제도를 주택의 선분양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건설 재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미리 받는 제도. 자, 근데 4번 좀 보니까 주택의 선분양 제도는요, 후분양 제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서 이미 틀렸습니다. 자, 내 돈만 가지고 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출 받아야 되고요. 대출 받기 어려우면 주택의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선분양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 결국은 소비자한테 그 돈을 분양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뭐라는 거죠? 주택을 건설하는 거니까 그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은 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후분양제도 어떤 특징?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자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해야 되는 자금도 더 많아지게 되는 제도는 바로 호분양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틀려보고 5번째는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거 국가지자체의 대책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기 위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국 행통장이라고 합니다. 영국 임대주택 50년이었었고요. 최저소득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 30년 되겠고, 행복주택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었고, 임대주택이자 임대기간은 30년, 그 다음에 통합임대주택은 저소득, 그 다음에 젊은층, 신혼부부 등등 다 묶어서 통합해서 한국 기본적으로 30년, 장기 전세주택은 20년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그 외에도 논의할 만한 쟁점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임대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1년 분양을 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 제도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쨌든 영국 행통장 27회 31회 때 등 관련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버거운 내용에서 27회 A형 17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8회 A형 9번 문제 임대주택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나머지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든가 임대료 상한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의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 주택 등을 임대를 한다, 임차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가지자체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출대 이슈가 되는 것은 2번, 3번, 4번, 5번 관련된 임대료 규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정하게 임대료 규제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썩 어울리는 건 아닌데 현행법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을 통해서 일정하게 임대료 상승률을 규제하는 것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임대료 규제 정책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여기서 논의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정부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야 임대료 얼마까지는 받아 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제도, 이걸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한 임대료를 가리켜서 규제 임대료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이에 대응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전부터 형성된 임대료를 가리켜서 시장 임대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제 임대료의 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임대료의 상한보다 만약에 더 높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지금 시장에서 50만 원의 월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야 60만 원 이하만 받아라는 식으로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이 되면 이것은 바로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 규제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이 됐다. 즉 시장 임대료가 50인데 정부에서 갑자기 40 이하로 받아 이렇게 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문제, 공급과 그다음에 수요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뭔 소리냐면 50씩 받다 갑자기 정부에서 날벼락처럼 40까지만 받아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죠.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자,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공급이 감소하게 될 거다. 기존에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는 등 공급이 감소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전체 시장 수요 따져 물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임대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라고요? 질이 떨어지고요. 임대주택이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이사 등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2번 좀 가볼까요?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해서 겁나 쉽죠. 아니 지금 50 받고 있는데 42원 받아라. 그러니까 나도 많이 공급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본과 관련한 개념이죠. 자, 지금요. 자, 지금 시장 임대료가 50인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국가지자체에서 10만 원씩 보조를 해주겠다. 너 집에서 살지 말고 집 나와서 임차인 되면 10만 원 보조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면 자,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어머나 아버지 대판 싸워가지고 지금 집을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집만 나오면 정부에서 10만 원 보조해 주는데 그 다음에 월세를 보니까 50이야. 근데 자기가 이래저래 해서 반제 뭐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하고 등등 하니까 한 7, 80대 그럼 집 나간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보조를 안 해주게 되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애가 집을 못 나가.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 보조해주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0만 원 받던 사람들이 애들 집 많이 나오네. 52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52만 원을 받게 되면은 일단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에는 40을 내면 50을 내면 되는데 지금 10만 원 보조를 받으니까 42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52만 원씩 받아서 돈이 된다는 사실을 눈치를 챈 공급자 입장에서 친구한테 추천합니다. 야, 너도 임대 사업해. 애들 집 나오는 거 겁나 많아. 그래서 이게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이 실행이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되겠고요. 자, 4번쯤은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 자, 시장 임대료 동일한 이름이 균형 임대료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지 저소득층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28회 A형 9번 문제 정답은 2번이고요. 참고적으로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겁나 많이 나왔던 단 하나도 거르지 않고 출제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임대료 규제. 다만 최근은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정책론 중에서 무조건 눈 감고도 맞춰내야 되는 것이 임대료 규제에 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회 A형 9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31회 A형 21번 문제 주택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금융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주택시장의 간접 개입 방식에 속한다. 우리가 직접 개입을 줄줄 외우셔야 되죠. 직접 개입이라고 하는 거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용제도, 선매협의제도 같은 바로 공공토지 비축제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나머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다 주택시장의 간접적 또 부동산 시장의 간접적 개입 방법에 속하게 된다. 뭐 조세정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은 옳게 구성했고요. 2번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준다라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한다 해서 뭐 특별히 문제 안 되겠죠. 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살 집이 만만치 않았을 때 공동임대주택을 싸게 공급을 한다라든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복지 기능,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3번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라는 것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새로운 지문 출제가 됐었죠. 소득 대비 분모값이 뭐가 돼요? 소득이 되는 거죠. 자,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소득분의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득분의 임대료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PIR, RI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포인트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31회 시험을 보셨다면 3번 지문 같은 게 겁나 벙뜨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자, 하여튼 시험장 가셔서는요, 이 낯선 주제들에 대해서 가능한 배제와 아는 것을 가지고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주거복지 정책상 주거급여제도 소비자 보호조 방식의 일종이고 해서 이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급여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주거급여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모두 소득이 어려운 분들,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 자체가 일정하게 보조하는 것을 가리켜서 주거급여 혹은 이렇게 의료급여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바로 민간 임대주택보다 좀 싸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도시 외곽 지역, 상대적으로 교통이 좀 덜 좋은 지역 등에 대해서 입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땅값이 비싸서 주택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회 A형 21번 문제의 정답은요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9회 A형 22번 문제 주택 주거 복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영국 행통장이라고 하는 거 자, 결국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에게 민간 임대주택의 월세 등 대비 좀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고요. 결국 뭐 조세정책 등과 같이 마찬가지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배려한다라는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이고요. 2번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총칭해 부를 때 주거급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3번 정부가 임대를 균형가 이하로 규제를 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감소할 수 있다. 다시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균형 임대료 또는 시장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50이다, 50만 원이다 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규제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자, 규제 임대료가 얼마? 예를 들어서 40만 원 이렇게 균형 임대료 대비 규제 임대료가 낮아야지 어떻다? 바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 영향의 모습이 뭐냐? 수요는 별 의미가 없고 공급이라고 하는 거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임대를 균형가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감소할 수 있고 한편 임대주택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29회 A형 22번 문제 일단 3번 지문 옳게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자, 화면을 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볼까요? 자, 계속해서 4번 질문 보니까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적 수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안 주는 것보다 나아지겠죠. 그래서 옳은 편 되겠고요. 5번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해서 자, 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 이제 27회, 29회, 30회인가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이 되게 어려워. 뭐가 딱 틀렸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곤란해. 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얼버무려서 애매하게 작업했거든. 자, 다시 갑시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영국 행통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다음에 통합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등으로 구분했었고요. 영구 임대주택 최저소득에서 50년,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 임대주택 공통적으로 30년 이렇게 하고요.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하는 거 20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냐면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항상 국가 재정 인하 뭐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토지공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 이거 영국 행통정을 통칭하여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는 당연히 국가 지자체 재정 등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9의 A형 22번 문제 정답은 5번 해서 결국은 영국 행통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 소화가 돼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제일 문제다. 뭐 토식은 딱 정확히 틀리게 하면 이게 오히려 공부하기 편한데, 지금 영국 행통장으로 대별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다뤄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 지자체 재정 등이 기본적으로 투입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이런 주택 등이 공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9회 A형 22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택정책 29번 문제 25회 A형 14번 문제 검토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의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뭔 소리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정부가요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보다 좀 싸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민간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탄력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많이 옮겨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 지문을 타이핑을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냥 개소리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복수정답 시비 등이 있었고요. 어쨌든 복수정답은 인정이 안 됐는데 일반 지문은 뭔 소린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100% 꼭 씹어서 다 소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엽기적인 지문이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우시면 되겠습니다. 2번 좀 가볼까요? 영국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영국 행통장이라고 해서 영국 임대주택 최저소득 50년 이상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오른편이 되게 됩니다. 자, 행복주택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익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를 볼 수 있대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위험으로서 대학생이라든가 젊은 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라서 싸게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그 차익만큼
저소득층 등에게 바로 주거비 보조 효과를 줄 수가 있다 해서 3번 오른편 되겠고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파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서 틀렸죠. 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바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해준 후에 분양을 해주는 형태를 가리켜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계약 방식은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요걸 좀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자, 5번 지문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월세를 시장에서 50만 원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40만 원 받아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자, 임대 부동산, 임대주택의 공급 축소 문제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돈 안 되니까 청소나 관리 등을 잘 안 해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회 A형 14번 문제 정답은 4번이고요. 참고적으로 이 문제는 법령 개정 등 때문에 제가 관련 지문들을 일부 수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특히 1번 지문을 수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될 지문들 중에서 개쓰레기 같은 지문들이 가끔 나올 수가 있다. 그거 미리미리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완벽하게 수고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뿐더러 어차피 시험장 갈 때 어리버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 어리버리한 상태에서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지에 영국 행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행통장. 그래서 공공이임대주택이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주실 거예요. 그래서 25회 A형 14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6회 A형 19번 문제 검토합니다.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자, 앞에서 우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런 용어를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는 게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 정책들이 요걸 이제 한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쿠폰식으로 일정하게 주는 것, 이걸 이제 바우처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바우처라고 하는 것도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아래서 오른편 구성하고 있고요. 큰 쟁점은 안 됩니다. 임대료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오른편. 그래서 임대료 관련해서 임대료 보조 정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라고 해서 임대료 규제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 어렵지 않겠고요. 3번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시 가볼까요? 시장 임대료, 균형 임대료가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거 규제 임대료라고 해서 30만 원 이하만 받아라 라고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급만 쟁점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갑자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무슨 쿠데타 일으켰듯이, 자, 이제 40만 원 받던 임대인들한테 30만 원까지는 받아 라고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임차를 쫓아낼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자, 결과적으로 항상 지문했던 건 장기만 뜨는데 공급이 감소, 공급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한편 공급 말고요, 임대주택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거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주거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왜?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딴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은 옳고요. 4번이 틀렸나요? 임대 규제라고 하는 거. 임대 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아니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을 구성합니다. 5번 질문은요. 행복주택 젊은층, 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30년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게 행복주택에서 지금 우리 임대주택 관련한 법령들이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문제들 중에서 기출문제 일부들을 제가 수정을 해서 해놨습니다. 5번 지문도 과거에 있던 법이 새로운 법으로 제가 바꿔서 수정해놓은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26회 A형 19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24회 A형 15번 문제 검토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라고 해서, 자, 만약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지 멋대로 건물을 건필 용적률, 용도 제한 없이 지 멋대로 지어 올리게 되면 서로 불편해지죠. 이걸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용도 지역 지구제. 그래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옳은 변적이고요. 2번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해서 키워드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본다? 바로 시장 실패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시장 실패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그러면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해서 키워드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본다? 바로 시장 실패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시장 실패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그러면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처분할 수 있다.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물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 민법 파트에서 주요 쟁점을 삼아냈던 바가 있었죠. 민법에서 주요 쟁점을 삼아냈던 바가 있었는데, 허가 부여간의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양 당사자 의세 합치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가 된다? 바로 유동적 무효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최대 5년까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지요, 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 또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 적등을 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다.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요. 5번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서게 되면 시장 효율성,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오래전 문제죠. 24회 때 나왔던 문제에서, 자, 일단 주택 보급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이미 20여 년 전에 10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에 있어서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60%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20여 년 전에 주택 보급률 100%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단순히 100%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오래전 문제고요. 24회 A형 15번 문제의 정답은요 5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24회 A형 16번 문제 검토합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 내에 발생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TDR이라고 미국 제도라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지 아니한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마다 약간씩 달라지는데, 개발 가능한 지역하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보전 지역 또는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개발 가능한 경우와 개발 못하게 하는 경우 두 개로 나누고요. 이렇게 보전 지역 또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원래 개발을 못하는 대신에 정부에서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이 규제 지역 또는 보전 지역 내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개발 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개발권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서 이 사람은 더 높게 건물을 지어올 수도 있을 테고요. 또는 이 가지고 있는 개발권을 가지고 와서 개발 가능한 지역 내
땅을 사서 고밀도 개발을 도모하는 것. 이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 한 내용에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2번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를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게 되면, 자, 정부에서요, 지금, 자, 화면에 계속 문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를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임대 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라고 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임대료 한도라고 해서 균형 임대료 50만 원이고요. 자, 임대료 한도를 60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아무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지금 5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너는 60 이하로 받아라고 했을 때 정부는 어떤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되면 뒤에 다 틀렸어요. 부동산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번 점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3번 점은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그래서 조세정책 파트에 한번 나오는 지문이 큰 의미는 없죠. 벌써 24회 때 구성되고요. 거의 구성되지 않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는 거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에 서 공공토지 비축제도 유형은요, 수용제도와 선매협의제도가 있던 것이고,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수용이나 선매협의를 담당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 비축토지의 관리라고 하는 것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 최근 한번 쟁점을 삼아냈고요. 5번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 매입 과정,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 돼서 땅 뺏기는 사람은 우리는 피수용자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한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4회 A형 16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주택 정책에 관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 정책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공영개발과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했던 데 비해서 주택 정책 중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라고 하는 거 영국 행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름 더 기네요. 장기전세주택, 그 외 분양 정한 공공임대주택에서요. 자, 영구임대주택 50년 또는 영구적으로,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년 이렇게 가게 되죠. 장기전세주택은 20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숫자가 시험 문제의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기억해 주실 만한 거 숫자도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영구임대주택이 됐든 국민임대주택이 됐든 행복주택이 됐든 통합임대주택이 됐든 혹은 장기전세주택이 됐든 당연히 중간에 큰 의미는 없지만은 국가 지자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하여튼 숫자주 영국 행통장이라고 하는 거, 그 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까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구성 안 되는 게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효과라고 하는 거, 일반 민간 임대주택보다 임대료 싸게 공급하게 되는 게 공공임대주택의 의미가 되게 될 텐데, 자, 일단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싼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적 시장에 임대주택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적 시장에서 공공 이임대주로 넘어간 사람은 당연히 이임대료가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공실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사적 시장에서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 이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람도 이임대를 낮은 임대를 향유할 수 있다. 단기적인 얘기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들이 공급을 줄이게 되겠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장기를 꼭 기억해야 돼. 단기는 별 쟁점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 한들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어떻다? 큰 변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만 낮은 임대료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공공임대주택 특히 이제 요 근래 31회인가요 30회인가요 영국 행통장이라고 하는 거 요거 외워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임대 기간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실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임대료 간접적 개입 방식으로서 선분양 후분양 제도 관련한 주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 도입됐던 제도가 선분양 제도, 원래는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업화 시절에 주택 공급량을 급속도로 늘릴 필요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집 지어서 분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 그 노동자들의, 산업 노동자들의 주택을 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어떻게? 자, 주택 공정률 좀만 되더라도 분양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선분양 제도. 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니까 정부가 다시 호분양 제도 이걸 전환하려고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선분양 제도가 됐든 후분양 제도가 됐든 모두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원래는 집 장사가 알아 집 지어서 팔면 되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 등 안 되기 때문에 선분양 제도 도입했고요. 다시 호분양 제도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정리하게 되면 선분양 제도, 주택 완성되기 전 미리 분양을 하는 제도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 이슈가 주택 건설자는 누가 부담하는 거냐? 소비자가 미리 부담하는 방식. 이걸 선분양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좀 쉽게 주택 건설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받는 것도 쉽기 때문에 이게 원활한 주택 공급을 늘릴 수가 있을 테고요. 대신 분양권 전매 같은 가수요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서 이런저런 이게 이제 주택의 질이 문제가 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호분양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바뀌려고 하는데 꽤 10몇 년 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호분양 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완성된 후에 주택 건설 재원을 소비자부터 확보하는 공급 방식을 말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주택 공급량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가 있을 테고요. 대신 장점으로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의 하자 발생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호분양 제도의 특징. 자, 일단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뤄지는 내용들은 아닌데 선분양 호분양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 주택 건설 재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냐 아니면 소비자부터 받는 거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는 호분양 제도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소비자부터 주택 건설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선분양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고요. 그 다음 주택조합제도, 요거 딱 한 번 답이 되고 말았던 주제이죠. 자, 우리 주택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공개분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틀 자체는 선분양이죠. 선분양 플러스 공개 분양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 내 스스로 지어서 나한테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바로 주택조합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는요, 만세 구성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주택조합을 가리켜서 주택조합이라 부르고, 자, 요거 어차피 공법에서 자세히 공부할 주제입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편 공급정책 관련해서 분조투라고 하는 주제 기억해야 되죠. 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건 지금 2번 최근에 27회, 30회 등 답이 됐었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등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공급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주택 가격을 지들 멋대로 결정을 하게 되더라. 요거 막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그 외에 조정 대상자 투기 과열지구도 거의 유사한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자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조정 대상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더 세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급절서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법이랑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분조투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이게 왜 제일 앞에 나오냐면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민간 택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될 테고요. 조정 대상지역, 자, 요거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제도는요, 투기 과열 지구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가 외 지자체, 시도지사도 일정한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한 투기 과열 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지자체장도 지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만드는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지금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도시형생활주택과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공급자 입장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막아버리게 되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될 테고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좀 간접적 개입 관련해서 공급 질서 유지 등 분양 가격의 제한 등 관련해서 분조투라고 하는 주제. 물론 우리 시험에서 27회, 30회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가 높은 경우에 이때는 주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바로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죠. 그래서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또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다. 즉 균형 임대료가 50인데 정부에서 40 이하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싸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건 쟁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급이 하나의 쟁점. 자, 원래 50 받았는데 정부에서 40만 받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럼 공급 감소할 테고요. 자, 어차피 40 받고 임대를 영위한다 할지라도 주택의 질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시험 문제 답변은 공급에 이어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주거 이전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보게 될 테고요. 이제 임대료 보조 등에 관한 쟁점 하나 볼까요?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 그래서 임대료 보조가 있게 되면요. 자, 애들 중에 지금 나갈까 말까 고민했던 애들 과감히 보조금 받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건 과정이고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 되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여기까지가 주택정책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을 잠시 끊었다가 이제 조세정책, 금융정책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조세 정책 등에 관한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뒤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금융론 또는 이제 투자론 관련해서 LTV, DTI 이런 것들이 정책론의 한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금융정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 보면서 관련한 쟁점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회 A경 5번 문제, 부동산 정책 중에서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전에는 조세정책이라고 불렸던 것을 이제 좀 폭넓게 금융정책, 조세정책 이렇게 보게 되는데, LTV라고 하는 거, 자, LTV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LTV를 강화한다. LTV 개념은 부동산 가격분의 대출 가능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부 비율, 저당 비율이라는
의미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대출액 또는 대출 가능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LTV가 규제가 강화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LTV 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상가 건물 관련해서 저는 LTV 80%까지 이론상 가능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법인 등의 이름으로 정주택을 이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등 있거든요. 그래서 LTV를 최근에 70%로 강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금융규제 한 유형이 될 거고요. 양도소득세 강화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단순하게 조세정책의 하나가 될 거예요. 금융규제는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 시행, 그 다음에 개발장비 해제, 개발권 양도제 시행, 뭐 이런 것들은 금융규제와 관련이 없는 주제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지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우려가 있죠.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상향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될 테고요. 자, 이건 이제 거래에 관한 규제 행정이 되게 될 테고,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 등을 논함에 있어서 부증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주택 토지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용도적 전환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용도적 전환이 부증성의 예외는 아니다. 그 개념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거, TDR이라고 하는 거. 자, 규제 지역 또는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나누어서, 자, 규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뭘 한다?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 시행이라고 해서 지금 정책 규제 등을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가 소위 개발권 양도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1회 A형 5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31회 A형 20번 문제 검토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해서, 자, 취득세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우리 세법 공부하시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내야 되는 세금이 취득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올려버리면 그만큼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이걸 내리게 되면, 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국세 일종이고요. 자,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오른편인데 이게 우리 시험 범주를 좀 벗어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 일종이 되게 됩니다.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뻘쭘할 수 있겠고요. 3번이군요.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의 보유자라는 매각을 뒤로 미루는 동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 양도소득세를 높게 매기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목적이 되게 될 것이고요. 요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자, 낮게 책정을 한다라고, 세율을 낮게 책정을 하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전매 등이 이루어지고 소위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큰 이익 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면은 거래를 줄이고자 하는 거죠. 거래를 줄이게 되면요, 이 부동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못합니다. 거래가 돼야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거 정권 바뀔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팔아야지 라고 해서 동결 효과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구입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한 사람 내놓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하는 것이 주택가격 상승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시요. 자, 지금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 이때 거래를 못하게 막아야지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유자 중에 일부는 아예 매물에서 다 회수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동결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종부세,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뒤에 정리하겠지만 우리가 취득 단계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될 테고요. 이것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와 국세로서 노정특별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세와 종부세가 되게 될 텐데 이 재산세는 지방세 일종이고요. 종부세는 국세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겁나 쉬웠던 거죠. 그래서 30일에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안 좋은데 바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해서 이 30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나왔던 주제이고요. 이 30일의 A형 20번 문제 같은 걸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게 2번처럼 뜬금없는 증여세 얘기가 나왔을 때 쫄지 마라 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은 겁나 쉽게 뽑아낸다. 그러나 이게 이제 쫄아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2번에서 멘붕이 와서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무 쉬운 문제였었죠. 그래서 30일의 A형 20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컴퓨터입니다.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과로는 들어갈 예고로 옳은 것은 해서 자, 지금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취득세라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단계에서 취득의 원인이 상속이거나 증여가 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라고 하는 것이 취득 단계에서 내는 자, 바로 국세에 해당이 되게 될 겁니다. 보유 단계예요. 재산세와 종부세죠. 그 중에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국세에 해당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자,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양도 단계에 내는 세금이라는 게 국세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처분 단계에 내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쟁점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제 논의 핵심 이슈가 뭐 처분 단계, 양도 단계 내는 세금,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는 큰 쟁점은 안 되고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라고 하는 31일 문제도 바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있다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내는 국세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자,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외에 양도 단계, 처분 단계에 내는 국세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 30회 때 이 문제 나왔었고요. 그 전에 31회 때 다시 바로 재산세라는 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0회 A형 6번 문제의 정답은요 1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불교라고 해서 자, 취득세, 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이 취득 단계 되는 지방세 일종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해서 내는 국세 일종이 되게 됩니다. 보유 단계예요. 재산세하고요. 종부세 가장 간단한 주제. 지방세는 재산세, 종부세는 국세,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등.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조세 분류 등의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세법 영역에서 따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학계론에서도 그냥 거저주는 문제 패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회 6번 문제 정답은 1번. 자, 29회 A형 20번 문제. 자, 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세, 노진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29, 30, 31 모두가 똑같은 얘기고요. 쟁점은 계속 보유세를 가지고 쟁점을 삼고 있죠. 그 다음에 국세를 물어봤네. 보유세 중에서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가 될 테고요. 보유세 중에서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누진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커질수록 자, 세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을 누진세라고 부르게 되는데 쟁점 안 돼요. 지금 계속 29, 30, 31 똑같은 문제 보유세라고 하는 것, 국세와 지방세 등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9회 때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요건 이제 세법이랑 거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29회 A형 20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 종부세 재산세 얘기는 나중에 세법 따로 공부하실 주제가 됩니다. 자, 28회 A형 20번 문제, 부동산의 수요 공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론에 관련된 문제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 조세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하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아니할 때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더 듣기 어렵네. 그래서 자, 우리가 경제론 파트에서 수요 곡선하고요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자, 한편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완전 탄력, 누워 있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 있는 곡선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십시다. 자, 지금 세금, 조세가 부과되게 된다. 그럼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요. 비탄력적인 아이가 조세를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거래세라든가 보유세 어느 쪽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은요, 일단은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면은 수요자, 공급자 중에서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될 것인데,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금을 올리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결국은 자신의 세금을 올리게 됩니다. 자, 조세가 세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세율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그림을 설명드리죠. 수요자, 공급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자, 조세가 상승,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요,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세율 1%였다 세율 2%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 했을 때 수요자는 매수인을 의미하게 될 테고 공급자는 매도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취득세가 예를 들어 1%에서 2%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남는 돈 원래 자 3억이면 살 수 있었는데 세금 더 내고 등등 하다 보니까 3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수요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공급자 바로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상승이 됐다라고 한번 전제를 보겠습니다. 취득세가 상승되게 되면은 취득세가 상승되기 전보다 수요자들이 와서 매수인들이 와서 찡얼찡얼 됩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3억의 매물을 내놨는데 좀 깎아달라. 지금 세금 올라가지고 자, 내가 원래 총 예산이 3억인데 전값했으면은 자, 취득세 다 내들어 3억에 살 수가 있었다. 근데 취득세가 상승함에 따라서 내 전 재산 3억을 투자해도 이 물건을 살 수 없으니 좀 깎아서 2억 9천에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하다못해 500이든 100이든 깎아줄 수가 있을 것이다. 공급자도 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쉬워.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 수요자는 공급자 모두가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미 문제 답으로도 구성이 됐지만 세율이 상승하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가 되는 거야. 정부는요 무조건 이익을 남긴다. 이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율이 올라가서 수요자 공급자가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 입장에서 지금 안 팔아. 뭐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못 팔겠어. 또는 매수인 입장에서
지금 취득세 올랐으니까 지금 당분간 안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다 역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율을 올렸을 때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어떻다?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 거, 수요는 논외로 치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고 하면 틀렸죠. 바로 공급이 탄력적이었을 때 세율 올랐다고 해서 나 안 팔아 라고 하고 이렇게 극단적 탄력적으로 반응했을 때만 어떻다?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갑시다. 세금을 올렸다라고 했을 때 수요자 손실 발생하고요, 공급자 손실 발생한다. 그리고 수요자나 공급자가 이런 조세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한다. 안 사, 안 팔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게 그 얘기잖아. 바로 담배값 인상 케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 이제 담배값 인상을 하나 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개소리고요.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지 실제로 깊은 속에는 이 담배 흡연율을 낮춰서 국민 건강보험이라고 그러나요? 재정도 생각하면 그런 게 모르겠는데, 문제는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인가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부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등등할 것 같으면 2,500원에서 한 5만원 올려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재벌들만 담배 피울 수 있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소비자가 담배를 끊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비싸서 못 피우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다?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켜보니까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딱 2,000원 인상을 시키니까 초기에는 흡연율이 좀 떨어지다가 다시 정상에는 변이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다? 바로 정부의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2번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이 그림 그려봐야 돼. 수요가 증가한다. 하나, 둘. 수요가 증가한다.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건 미리 전제를 삼고 있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세로치기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 되게 된다. 토지권은 아까 우리 개발자부의 해제 같은 규제를 못 풀게 규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땅이 없어서 공급은 늘어날 수가 없겠죠.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할 테고요.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 가격 상승 여부, 수요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율에 따라서 결정되고 균형량은 모두 증가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5번 질문,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구매 능력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라고 해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조금 특이한 주제가 나왔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해서 조세 정책과 관련 부분 해서 28회 A형 20번 문제 정답은요 1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5회 A형 1번 문제,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서 1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걸 틀리게 해서 옛날 문제입니다. 벌써 수준 딱 떨어져. 자, 우리가 어떤 토지용 유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만약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 하고자 한다. 땅에다가 주택을 더 많이 짓게 하고자 할 때는 주택 용도였을 때는 세금을 좀 낮게 부과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용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그 용도에 따라서 바로 세율을 달리 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5회 A형 11번 문제 답은 1번 어렵지 않고요.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조세가 증가됐을 때 하나가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조세가 증가됐을 때 조세의 전가라는 개념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됩니다. 조세 전가라고 하는 건 누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기존에 10만원 세금 내다가 100만원으로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세금을 다 떠나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을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세금을 다 부담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조세 전가에 있어서는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상황의 변동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조세 전가 문제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이냐?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이 또 함께 된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집이 없어서 임차인들이 2열 정도로 30년씩 줄 서 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세금을 전가시킨 달처럼 줄 서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가 중과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공실이 겁나 많아. 그래서 세입자는 구할 수가 없고 임대인만 겁나 많아. 그러면 어떻다? 오도 가도 못하는 공급자가 비탄력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가 된다 한들 결국은 누가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가 되게 되면 증가된 세금 경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지금 오른편이고요. 3번 주택의 보유세 감면이라고 하는 거, 재산세 등을 낮춘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가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론이죠. 주택의 취득세를 낮추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등을 논함에 있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수요량의 증가라고 부를 테고, 가격 외의 다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고 부를 테고,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 취득세를 낮추게 되면요 수요 증가할 수 있겠고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야? 바로 수요자에게 탄력성을 부여하는 개념이죠.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50만원 세금 내다가 100만원 세금을 늘린 상태입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누구? 임차인에게 이 세금이 전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동네에 지금 국가에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싸게 공급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한테 이 세금을 전가를 시키고 된다면 을은 어떻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받을 소지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근처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하게 되면은
자, 바로 수요자, 임차인에게 탄력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조세 전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26회 A 25회인가요? A형 11번 문제 답은 1번. 이거 좀 쉬웠죠. 답은 겁나 유치했던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 조세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그거 아니죠. 재산세를 안 내다가 낸다. 그렇다고 했을 때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번요.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도 틀렸죠. 세금 안 내다 갑자기 재산세를 많이 뜯어내는데 너도 임대주택 사업을 할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2번 틀렸고요. 자, 3번 주택의 취득세를 낮추면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취득세를 높이면 어떻다? 수요가 감소할 테고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4번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안 파는 거죠. 뒤로 미루는 현상이죠.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답은 5번인가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그래서 지금요, 자, 조세 전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가 조세를 부담할 것이냐. 자,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세금을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될 텐데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자, 공급자는 매도인을 의미할 테고 수요자는 매수인을 얘기한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테고,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부동산 조세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자, 토지 소유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유자, 그 다음에 매도인, 이런 정도 용어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근데 완전 비탄력적인 자가 전부 어떻다?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28회 A형 12번 문제 정답은요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6회 A형 8번 문제 주택 구입에 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호소력 변화가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지적했던 주제이죠. 자, 조세가 인상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수요자 당연히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자, 공급자도 어떻다?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세금을 올린 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키워드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금을 올렸으니까 정부는 재미를 보겠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미리 외우고 들어갈 게 정부도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다만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정부에게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냐,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이들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이때는 정부도 순손실이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담배값 인상이요. 자, 담배값을 2,500원에서 5만원씩으로 이빠이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수요라고 하는 소비자가 탄력적으로 돈 없어서 담배를 끊게 되겠지요. 예, 그런데 자, 이렇게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정부도 순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자, 소비자가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만큼은 올린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다? 정부는 경제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번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수요가 깊이 보지만 탄력적이면, 그러면 비탄력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공급이죠.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 1번 옳은 표현. 2번은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뭐가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3번이요.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가 수요자도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자가 받는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의 잉여 감소하게 될 테고 답은 5번인가요? 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이라고 단언하면 안 됩니다. 거래세가 인상이 된다 할지라도 수요자나 공급자가 혹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6개 A형 8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조세정책, 금융정책 등에 관한 주제 LTV라고 하는 게 금융규제 일종이죠. 대부비율,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한도액, 대출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해서 이 규제, LTV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LTV가 있고요. 또 뒤에서 또 얘기했지만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차입자, 돈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한도액을 정하는 제도.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하락시키면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LTV DTI가 새롭게 31에 나왔던 금융규제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고, 이런 금융규제는 간접적 개입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조세정책 관련해서 이슈들 볼까요? 조세 분류라고 해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지방세로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될 테고요. 국세로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국세로서 농어촌특별세, 취득 단계에서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우리 문제 나왔던 게 상속증여세 있었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것, 취득 단계 되는 국세로서 상속증여세가 있다. 큰 이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 단계 내는 세금, 재산세하고 종부세 얘기가 나와야 되죠. 해서 지방세로 재산세 있고요. 나중에 세법 공부하면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도 바로 보유 단계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국세로서 종부세가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도 단계 내는 지방세 큰 의미 없고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세법 영역에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영역에서 공부하는 영역이고, 부동산 학계로 파악해서는 취득 단계 된 국세로서 양도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주제가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조세 증가가 미치는 효과라고 하는 거. 자, 먼저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가격 외에 그 재화의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감소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세가 증가되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의 문제도 발생하죠. 먼저 지금 수요자부터 볼까요? 자, 다시 소비자 잉여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 감소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자, 시험문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근데 어떤 조건 하에서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했을 때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자, 조세 증가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누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것이냐, 조세 전가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 조세 전가에 있어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 바로 비탄력적인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자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또는 0이다 라고 하면 수요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하게 될 테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즉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한다면 공급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일단 기본 틀은 오도가지 못한 애들이 세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한편 양도소득세 증가와 관련한 것을 동결효과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게 된다. 정부에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거래를 못하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높게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못 팔게,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게 되면 일부 부동산 보유자가 세금이 너무 높아서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래를 뒤로 미루는 동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동결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장 매물의 100개이다가 99명이 매물을 다 회수해버렸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팔아야 되는 사람 한 명만 시장 매물이 나와 있어. 그러면 수요자는 50명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오히려 급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동결 효과 관련한 쟁점이고요. 조세 감소는 수요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조세가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될 테고, 가격은 아마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우시는 게 경제적 순손실의 문제, 조세 전가, 이런 것들이 조금 경제론하고 엮여서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조세 정책에 관한 주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투자론부터 이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